너무 많이 벌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매 가격, 즉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해온 형사팀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 경남 창녕군 도처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경감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색에 나서 A경감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7도, 습도는 67%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다우는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고요. 나스닥은 2% 넘게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완화 국면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확연하게 이란에 끌려다닌다는 점은 이제 불안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박판이 돼버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중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관심을 모았던 세제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예상대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적보다는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하고 있지만요. 이 내용을 보자면은 매물 출회를 염두에 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정부의 설명과는 별개로 이번 조치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언론사 사설이라든지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평가는 보신 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지, 정말 기대할 부분은 없는 건지 잠시 뒤에 부동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벗었던 내용, 이 내용이 베일을 벗었는데요. 보유세 부담을 정통으로 받게 될 초고가 주택 기준,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해도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 세금 정책이라는 게 진짜 어렵고 복잡한데요. 그래서 부동산 고수 두 분과 함께 해설과 평가 한 방에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문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 교수님 나오셨을 때 네. 세제 정책이 정말 중요할 거다, 정말 잘 짜서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어제 나온 걸 보고 일단 한번 총점부터 주고 시작해 볼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60점 정도. 10점 만점 60점은 아니죠?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6점이죠? 예. 그럼 6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6점으로 보시는지? 일단 원래 큰 대명제는 공정과세, 실거주자 위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었어요. 예.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드는 부분은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과 연관 없이 표현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물 하여간 비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전부 팔아라라는 신호입니다. 네. 그러면 왜 60점이 됐냐면 그러면 현재 세입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럼 매매 물건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세입자는 그러면 다른 대체처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체처도 임대사업자나 비거주자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내놓으면 결론은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좀 본격화될 거고 그럼 본의 아니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가의 한 7, 80%까지 다가서는 범위가 되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매수할 때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매물이 나왔음에도 하락하지 않고 중저가 주택 특히 호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대출 규제를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수를 좀 풀어주라. 근데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현재도 LTV가 70%거든요. 네. 그럼 80% 90% 미국처럼 터지자는 얘기인가요?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으로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시장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난장판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차후에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나 추가 보완 대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60점 드린 겁니다. 내용은 너무 좋으나 네. 케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항상요. 우리가 저번에도 확인했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함으로써 매물이 많이 나와서 주택가격이 다 같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중저가 주택의 대출을 갖다 풀어준 바람에 중저가 주택이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타겟이 이상의 변질됐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수 있다. 부동산은 항상 정책의 목표 방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지는 시장의 현상을 케어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대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10점 만점에 6점을 주셨고요. 소장님께서는 일단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5점. 네. 5점. 5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에 잠깐 잡담을 할 때 소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짜게 주는 거냐고 아니냐고 말씀하셨었는데 10점 만점에 5점 정도 주셨습니다. 저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네. 저는 고생하신 담당자들 성의를 봐서 5점은 줬고요. 나머지 5점 참여상 같은 건가요? 예. 그렇죠. 참가상, 뭐 성실상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5점 점수 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다루겠고 세금 정책을 이제 발표할 때 국민들이 일단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뭘 줄어드는 구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제 조세 저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내가 내 주머니에서 이제 돈이 더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목적이 뭐냐, why, 왜 올리지?에 대해서 집값을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나라가 돈이 없어서 뭐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지 목적이 저는 명확하지 않고 공정과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아직도 공정과 정상화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알았는데 네. 이번에는 세제 개편안에 그러면 지금이 정상화라고 하면 이전 정부 세금이 비정상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 정상이었다는 건지 또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헷갈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누구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인데 애들에 대해서 왜 부과를 하느냐. 실효세율이 낮으면 하위 구간이 재산세를 올려야 되는데 왜 초고가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 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세금 어디다 쓸 거냐. 니들 지금 초과세수도 남아도 오는데 우리 주머니를 틀어서 증세를 하면 그 세금을 공공임대나 GTX 조기 개통에 부동산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또 내는 분들이 또 기꺼이 또 다른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종부세는 그냥 교부세잖아요. 지방으로 뿌려버리는데 야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종부세를 내서 지방으로 뿌려지는데 이거를 더 거둔다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정과세 정상화 때문에 점수를
5점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으로 봤을 때 개조, 뭐 공정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 허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세한 후폭풍과 영향은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두 분의 고수와 함께 전반적인 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보유세와 양도세로 나눠서 봤을 때 일단 보유세는 높아지는 거죠. 예, 근데 구간별로 좀 틀리죠. 일단 20억 이하 시가로 20억 이하는 별 차이가 없고요. 네. 예전하고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30억 넘 40억이라고 봐야겠네. 한 42억. 계산해 보니까 한 42억이 나오던데요. 과표 구간이 이제 6억, 10억 이렇게 넘어 있잖아요. 네. 사실 시가로 한 42억, 3억 되면은 이제 세율이 거의 2배, 한 1.3에서 한 2% 정도로 2028년부터는 강력하게 들어가요. 네. 그 위의 구간은 뭐 3%, 4% 누진적인데 이 부분이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한 표현을 뭐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30억이냐 40억이냐 막 타겟팅을 했지만 네. 결론은 녹여 들어가지고 43억, 40억대로 일단 맞춘 것 같아요, 타겟을. 40억이네요. 네네. 예. 타겟이 이제 그 위의 구간은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총리와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20억은 뭐 제외됐다, 뭐 30억은 감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감소폭은 미미합니다. 사실 티도 안 나는 수준이라서 말을 이렇게 하셨다는 게 좀 아이러니라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뭐냐면 거주 실거주 구분도 확실히 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종부세에 대한 뭐 1주택, 2주택자하고 3주택자하고 세율이 너무 편파적이다. 공정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모습을 취하려는 어떤 형태로 일단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이제 약간 다른 걸 말씀드리면 이 정상화라는 표현을 안 하고 제가 다 봤더니 밑에 다 합리화예요. 합리화. 세제의 예. 합리화, 세제의 합리화예요. 네. 근데 이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제가 잘 안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합리적이라면 보유세 개편의 목적이 어떤 공정과세라는 걸 던졌으면 선진국형으로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타겟팅하고 약간 한쪽으로 일변도로 치우친 거. 근데 이런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뭐 정책의 목표가 어떤 징벌적 과세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목표가. 그 표현이 네.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는 징벌적 과세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오픈해서 뭐라 그럴까요? 40억 이상은 좀 더 내주세요. 네네. 뭐 나라를 위해서 아까 수장님 말씀처럼 이제 추가되는 어떤 세수는 우리가 저 청년 주택에 쓰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딱 끝날 얘기를 그거는 뭐 납득할 수 있죠. 깔끔하잖아요. 예. 국민 수용성이 네네. 엄청 좋아지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세제 개편안의 정책의 목표가 뭔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인지 몰라도 부동산 스파이 간신들의 작품 아닌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좀 찾고 싶어요.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라는 의아심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물론 서민들을 볼 때 뉴스에 액면만 보면 공정과세 그래 부자들 세금 때려야 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자칫하면 세금 때리는 건 좋은데 그게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좀 더 낸다라는 것을 그냥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서민들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보다 좀 싼 느낌이 들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어느 정도 조금 올리고 소장님 말씀 100% 동의해요. GTX를 빨리 놓든지 이런 쪽에 쓴다는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유가 명확하다면.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네. 그래서 60점 아까 드린 거랑 네. 뭐 연결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스파이들. 네. 그러면은 이번에 비거주냐 거주냐 여기에 따라서도 종부세 부담이 차별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정부가 말하는 똘똘한 채는 이제 가격이 비싼 집. 네. 엄청 똘똘하네. 예. 엄청 비싼 집은 이제 똘똘한 채라고 보는 것 같고요.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이제 거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집주인이 거주하는 게 있고 세입자가 거주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두 가지 거주를 다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세입자가 거주를 하든 집주인이 거주를 하든 거주를 하게 되면 오케이. 근데 비거주하고 공가로 비워두게 되면 별장처럼 뭐
안 되잖아요. 네. 세율이 높게 적용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집주인 거주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거주는 인정을 안 하는 이게 네. 이제 비거주라는 의미가 되는데 저는 용어가 틀렸다고 봐요. 집주인이 비거주지 세입자는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역사적으로 이걸 때리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이 두들겨 맞게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하기로 하고 어떻게든 타겟은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세금이 올라가는데 공시가격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예요. 집 하나 가지는데 주인이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가격이 공시가격 14억 이하예요. 네. 시가 20억 이하는 예.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예. 이제 마음 편안하게 어. 그냥 아예 신경 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가 14억 원이 넘어야지 부과 하고 대상이 거주도 된다. 해야죠. 네. 아, 거주 안 네.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14억 공시가격 이하고 1주택인데 거주를 안 해. 네. 그러면 공시가격이 기존에는 12억에서 9억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이제 결국에는 올라가고 세율도 저는 주택 수에서 이제 가액으로 간다는 거 전 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네.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그냥 가액으로 한 개를 가서 중과세로 가더만 세율이 그냥 중과세 세율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액 기준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세율이 다 높아졌다. 지금은 1, 2주택은 0.5에서 2.7%, 네. 3주택 이상은 0.5%까지 가는데 2028년이 되면 이 3주택 기준 세율이 모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지? 그래서 아이씨 예.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약간 그래서 소문 기분이 드는데요, 전 지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공정시장 가입비율 올라가죠. 네. 세율도 2028년에는 중과세 세율이 다 적용이 돼요. 1주택자도. 단 거주하는 1주택 20억 이하만 빼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면제 구간, 공제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만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세부담 상한 또 150에서 200% 늘어나죠. 그래서 모든 구간이 다 늘어난다.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또 9억 공제도 안 해줘요. 네. 사업 공제에 5억을 또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은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 세율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20억 이하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 어렵죠. 잘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유세 얘기했으니까 양도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도세 이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장기 거주 소득 공제가 되는데 네, 일단 명칭도 네. 바뀌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러면? 지금은 이제 MB 정부 때 이게 80%로 이걸 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 세계도 그렇고 한 40에서 50%가 맥시멈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유난히 MB 때 이걸 80으로 이제 바꿨어요. 바꾸고 박근혜 정부도 이어오고 좀 그 당시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건데 그때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보금자리 주택으로 서민 주택을 안정시키면서 또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하나 투 트랙을 잘 썼죠 어떻게 보면 MB가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 어떤 분위기가 든단 말이에요. 세금을 많이 깎아주네, 수익률이 높아지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고가 주택에 몰림이 있으니 쏠림이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 쭉 상승하던 주택 가격을 좀 잡기 위해서 던지는 와중에 보유 40% 거주 40% 나눠놔요. 네. 그러니까 이제 40%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만 해도 공제가 되니까 똘똘한 채에 대한 인식이 일단 확실히 바뀌죠. 40% 일단 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거주까지 하면 80%. 그래서 똘똘한 채가 이어져 왔죠. 이어져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양도 차익 감면이 너무 많다. 이건 좀 똘똘한 채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부정적 쪽으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바꿔준 건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28년부터는 네. 이제 우리가 80%잖아요. 여기서 또 수가 있는데 너무 차익이 많으니까 감면이 너무 많으니까 똘똘한 채로 투자 행위가 벌어진다. 다주택자는 집 팔고 막 똘똘한 채 사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80%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럼 한 50% 정도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통상적으로 할 텐데 상식적으로 막 바뀌었는데 보니까 거주 비거주 개념을 막 쏟아넣는데 결국은 80%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는 거죠. 연 네. 8%에 10년이면 80%. 거주자가. 그러면 거주자는 10년 살면 일단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비거주가 이제 중요한 게
2027년도에는 네. 2%씩만 계산하고 거주는 6%를 계산해가지고 이것도 머리 아프게 해놨어요. 그냥 딱 자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60%가 치되고 비거주하게 되면 20%는 날아가는 거고 이러니까 또 세부 부담이 네. 조금 공제액이 줄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직관적으로 못 만들어요, 세법은. 이게 도대체 불만이에요. 머리를 이게 수학자가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모략 뭐 36개 이런 계략에 뛰어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수학도 잘하는 네. 사람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파이도 하나 보다.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심플하게 가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내년 후년부터 그냥 8% 거주자들 네. 그렇게 하고 10년 하면 80%딱 하면 되는데 중간에 껴놨단 말이에요. 이걸 왜 그랬나 보니까 보유한 사람들을 팔으란 얘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컨트롤 신호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매도를 하는 내년에 공급 물량이 적으니까 매도 물량을 공급 대책을 해서 빨리빨리 할 생각 안 하고 그죠? 매도 물량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내놓게 하자라는 단순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벌어질 거잖아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다 전세 있는데 다 매물로 내놓으면 전세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혼동이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걱정되는데 여하튼 요점은 그거예요. 거주 위주로 세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투자의 어떤 형태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거하고 대체주택 요 두 개 외에는 거의 이제 막혔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수요는 감소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구나. 뭐 이렇게 일단 이거는 네. 긍정적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있기는 있는데 좀 반감된 제한적일 반토막짜리 같은 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지난 5월 9일에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됐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를 네. 뭐 정부는 유예라고 하는데 저는 유예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죠.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앞서서 아닌 거예요? 이제 예. 장기 거주 소득 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10억까지 캡을 씌웁니다. 2017년은 유예를 해주고요. 예. 2018년은 이제 6대2, 2029년부터는 캡도 10억이고 이제 거주해야 80%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팔라는 뜻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내년에 거고요. 팔아야 그것까지 되는데. 굳이 얘기를 하시네 또. 요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아니, 이 세법을 되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잘 못 들어도 잘 그러니까 모르기 제가 그럼 때문에. 마무리할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80% 경제를 하는데 이게 또 한도를 둔 거예요. 한도를 둬서 내년에는 20억까지만. 네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분들이 20억까지 그 감면을 받으려면 내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후년이 되잖아요. 이게 10억입니다. 또 줄어드는구나. 또 줄어드니까 예, 예, 내년 예. 27년에 팔으라는 얘기예요. 뭐 그 얘기를 이제 소장님이 이분들이 제가 이제 빼먹으니까 어떤 분들이 해주신 거죠. 파냐면 응. 한 30년 가지고 가신 고령자들, 네. 잠실 주공 1단지를 5천만 원 1억에 사서 35억 되신 분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10억 가지고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답이 없죠. 분들은 2027년 내년에 아마 좀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데 네.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10억이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중과세 물어보셨는데 제가 왜 효과가 없냐고 하냐면 지금 기본세율이 6에서 45%예요. 네. 그러면 지방세 하면 49.5% 거의 50%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기본세율이 50%인데 이제 유예를 해준다는 게 2주택자는 20%, 3주택은 30%포인트 중과세 하는 걸 2027년에는 2주택은 5%포인트 더 붙이고요. 3주택은 10%포인트, 2028년에는 또 10%, 20%더 붙여요. 네. 그러니까 절반에서 50을 또 더 붙여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물어봐도 사실 절반 내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10억이 그럼요. 남았는데 네. 5억을 세금 내고 네. 내가 5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데 차라리 유예를 해주려면 화끈하게 좀 유예를 해주던가 꼬리표를 좀 떼줘야 되는데 50 이거는 나 왜 붙였는지 이게 꼬리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양도세 기본공제도 저는 이거 웬일이야 싶었거든요. 네네네. 250만 원을 2,500만 원을 늘려준대 이게. 네. 이게 거의 한 30여 년 만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웬 떡이냐라고 해서 보니까 또 조건이 붙어요. 10년 거주해야 되고요. 30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2,500만 원 공제해 준답니다. 우리 30년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그냥 2,500만 원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꼬리표가 계속 붙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하려면 유예를 해주려면 확실히 2027년은 꼬리표 다 떼고 그냥 기본 세율로 해줄게. 내년까지 라면 주겠다. 그러면 네, 확실히 직관적이잖아요. 주겠다. 네.
기부세율을 맞아요. 해주는구나. 그래요. 예. 근데 꼬리표 붙는 순간 또 계산해야 돼? 네. 또 세무사 찾아가야 돼? 이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려면 화끈하게 좀 하자. 꼬리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왜 자꾸 머리 아프게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매도 공급량, 그러니까 매물 증가에만 컨트롤을 둔 거예요. 다른 어떤 여파를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된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단순한 거죠. 예. 축구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우리가 5% 10% 이렇게 2주택, 3주택자를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연별로 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28년에는 보유세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5% 갖고 소장님이 이제 5% 때문에 이거 팔까 말까 고민할 것 같지만 보유세가 또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 투트랙 양동 작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공정과세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공급, 매물 공급이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였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네요. 테러를 안 주잖아요. 테러를 준 것 같은데 테러를 안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이나 고가주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판단 이거 계산 잘 하셔가지고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충 하셨다가는 2028 되면 낭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리 좋게 썼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제가 어제도 세무사 만났는데 혹시 세무사협회에서 로비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세무사들이 이게 호황 아닌가? 근데 세무사들도 너무 복잡한 건 싫답니다. 계산하기도 힘들고 이게 예외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힘들어할 정도로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그걸 숨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소장님께서 저번에 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고령 1주택자가 그거 수도권에 채택됐어요. 채택됐습니까? 채택됐는데 또 불만이 뭐냐면 잠깐만, 이게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양도세 감면하고 뭐 특례 같은 거 주는 근데 것들. 제가 제안한 거는 그냥 서울 집을 팔고 지방 집을 사면은 혜택을 주자였는데 저 꼬리표가 막 붙어가지고 여기도 붙었습니까? 65세 이상입니다. 일단 65세 이상 1주택자가 그냥 팔면 안 되고요. 판 집이 5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연속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요. 비수도권으로 가면 2027년에는 50%인데 한도가 또 5억으로 붙습니다. 그거 주려면 그냥 시원하게 주지. 내 말이. 그냥 시원하게. 그냥 2027년에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파시는 분들이 좀 나올 텐데 이걸 또 1주택자 꼬리표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3주택자가 한 채를 팔고 지방으로 가요. 그럼 나머지 2주택은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가 세제 혜택 받았으니까 세입자한테는 10년 동안 전세금 올리지 마라라고 하면 세입자도 좋고 팔고 지방에 가면 지방 활성화도 되고 양도세 감면 받아서 뭐 하겠어요. 소고기 사 먹고 차도 바꾸고 하겠죠. 내수 경제에도 좋은데 왜 꼭 국가가 이렇게 어떻게든 안 해주고 싶어서 꼬리표를 다는지.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죠. 아유 복잡해서 나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줄 때는 화끈하게 주자.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불만인 게 이거를 좋은 뜻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65세 이상 70세 이 부분은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틀은. 있었는데 소장님이 얘기하신 바람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제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악의적으로 받아들였나? 꼬리표를 막 달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든 거예요. 소장님 차라리 안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10억 공제가 고령자들이 팔잖아요. 서울에 강남에 집 한 채 팔고 지방 가라는 의미에서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효과 측면에서 보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와이프한테 이건 맞아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1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자,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을 빨리 팔아라. 내년까지 팔아라.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줬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토호제로 묶여 있잖아요. 수도권 곳곳이. 뭐 이거 맹점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부동산 정책이든 정책은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서 잡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걸리는 게 이것뿐이 아니라요. 제가 저희 개인 유튜브에서도 오늘 제가 밤새서 다 터득해가지고 벌어질 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느냐 일단 없잖아요. 그럼 내일 구독하고 보면 됩니까? 뭐 구독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간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도 준비하실 거예요. 벌어질 일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관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거 좀 대비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던질 텐데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출 액수도 걸리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 뭐 이것만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례마다 다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또 뭐 임차인 기간도 있잖아요. 네. 임차인 지금 살아. 팔아야겠어. 안 나간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날짜도 맞춰야 되고 그러면 사는 사람은 지금 6개월 내 전입 조건에 대출해 주는데 예. 그나마 양도세, 자주택 이게 머리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일 때는 세입자 기간을 인정하는 걸로 그나마 넘어갔어요. 전 이미 좀 낙제되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낙오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어디서 막 얘기했더니 그나마 네. 뒤늦게 한 건데 아니 왜 바깥에서 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대책을 잡냐고요. 그렇지. 그거 말이 안 되죠. 미리 네. 해놔도 네. 구멍이 날 수 있는 정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네. 쫙 나열해서 이거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들으시는 분들 한 교수님 유튜브는 구독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경제 라디오 채널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는 평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에서 너의 능력 꽃피워 내일을 열어가는 대학교 재능대학교 재능에서 나만의 답 발견해 AI 중심대학교 재능대학교 세상을 바꾸는 재능의 힘 글로벌 평생 직업교육 재능대학교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Walk it, walk it.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퀴즈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 토론이 길어져가지고요. 일단 토론은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는데 시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 다시 뵙죠.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한문도 명지대학교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 세제 내용,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뤄봤는데요. 2부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번에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 목적 자체가 앞서 소장님이랑 살펴본 것처럼 똘똘한 한 채가 타깃이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수요가 조금 덜 똑똑한 한 채, 좀 덜 떨어진 한 채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그건 우려가 아니라 벌어질 당연한 일이라고 일인 저도- 겁니까? 네, 네. 예. 일단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언제 나타나요? 다만 이제 발표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언론의 보도 형태나 이 전체에 대해서 분석 기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의 어떤 향방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가 풀었을 때 많이 네. 사러 왔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여기 딱 걸리잖아요. 보유지 거주의 개념이 없거든요. 투자의 그렇죠.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럼 또 내년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세입자 입장을 봐줄까요? 앞뒤 안 가리. 일단 팔아야지 돈이 아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등장할 텐데 하여간 질문이 정확히 뭐였죠? 제가 하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서 네. 이것이 조금 외곽 지역이라든지 퍼져나갈 네네. 가능성. 풍선 효과. 네. 일단 이미 풍선 효과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 중저가 주택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세금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호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꼬이니까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로 말씀드릴게요. 자, 중저가 주택은 부담이 없어. 그럼 제가 주인이에요. 네. 주인이면 아무 때나 팔아도 별 부담이 없네요. 네. 그래서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죠. 그게 20억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6억이던 게 8억으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내가 9억으로 올려볼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 고가 주택으로 사람들이 못 가니까 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60million 부족하고 난 부담이 없어. 올려볼까 할 것이고 그런데 전세 물건이 없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소유자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요즘 현상이에요. 수도권은 거의 그렇고 강북 쪽도 그런데 만약에 매물이 100개가 있잖아요. 전세가 하나, 2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80% 90%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고 더 외곽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강제 매수가 되는. 네.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대출이 약간 막히는 거예요. 또 네. 꼬이는 거죠. 네. 중요한 건 그럼 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사고융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포모 현상이 생기죠. 왜? 정부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야겠다라는 분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100개가 거래가 안 되고 하나만 거래가 돼도 네. 상한가라고 그러지만 앵커링 역할을 하니까 네, 네. 그러면 중저가 시장은 제가 볼 때 되게 강세장으로 바뀔 거다. 주식장으로 말하면. 근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현재 네. 정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금, 증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킨다라는 계획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일시적인 안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의 효과라면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한도를 10% 줄이겠다, 보유세도 올리겠다. 2027년에 이제 파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네. 그럼 어떤 분들이 파냐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고령자들, 현금 동원 능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항상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면 매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분들, 네. 고령자들 팝니다. 근데 문제는 팔면 그 집을 누가 사느냐. 대출이 2억 나오거든요. 20억 이하는. 현금 부자들이. 그러면 부잣집 자녀들이 삽니다. 사면 토지거래가죠. 입주해야 됩니다. 네. 그럼 세입자는 또 튕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또 전월세난으로 가는 그러면 거네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감당할 능력은 되는데 굳이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거주를 선택합니다. 네. 비거주였는데 거주하게 되면 또 세입자 또 튕겨나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비거주인데 계속 비거주 할 건데 세금은 올라가. 이제 전가를 합니다. 전세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세입자는 그냥 다 튕겨나갑니다. 올려주든지 튕겨나가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세입자한테 줍니다. 너 많이 올릴래? 나갈래? 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책이 정부가 세입자 특히 무주택 세입자를 저는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고리를 하더라도 강남에 매물이 나와도 세입자들은 팔리면
산 현금 부잣집 자녀가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어떤 신고도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전월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전월세는 아닌데 또 사야 되겠죠. 근데 뭘 살까요? 20억 20억 이하는 이제 공제를 받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20억 이하가 타깃이 됩니다. 야, 20억 이하로 가야 돼. 이제 룰이 20억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억 이하로 들어오죠? 고령자 집 팔았죠? 집 판 사람이 계속 무주택으로 있을까요? 뭐라도 사야 되잖아요? 뭘 살까요? 고가 주택 사면 또 세금 맞으니까 강남집을 팔면 강남집을 파신 분들은 마포나 성동이나 서대문이나 이런 데 하나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급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을 또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수도권, 경기, 인천까지도 저는 순회 공연을 그래서 정부가 한번 골고루 올려주려고 이런 치밀한 작전을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부작용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긍정의 효과는 강남권은 내년까지는 좀 안정이 될 것이다. 뭐 거기는 안정이 되든 말든 저는 강남에 살 돈도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관심 대상이 벗어나고 우리 서민들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20억 이하 시장들은 여전히 앞으로 더 불안할 가능성도 높아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면 공급 대책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세입자 주거 안정 제가 대토론회 때도 질문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론을 좀 드리면요. 이 강남은 셧다운이고 제가 볼 때 셧다운 갈 것 같고 좀 특이한 현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 아는 지인들이 뭐 친구도 몇 명 있고 다 지금 서울을 귀환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살면서 뭐 자식이나 미래를 위해서 뭐 투자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사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넘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딱 이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할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들어가야 돼 지금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니까 그분 나오는 분들도 소소한 말도 튕겨 나왔어. 어디를 가요? 말씀대로 리무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교류? 뭐 대민족의 의도는 아니지만 커머던스의 시대가 이상한 이제. 어떤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질 거를 정부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하나만 좀 더 여쭤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덜 똘똘한 채 강남 서초를 타겟으로 한 것 같지만은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다 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세제 정책이 효과를 먹히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돼요. 내가 집을 안 사고 세금 올라간다는데 잠시 관망해야 되겠다. 전세 월세에 머무르거나 집을 판 사람이 전월세에서 숨 좀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 판이 깨져버렸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매물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매물 없고 전세 월세 가격 올라가는 판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세입자들도 이제 사야 될 거예요. 이거 안 사고 전월세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서 전제 조건이 공급이 충분히 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너무 물론 우리나라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 또 조바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부정의 효과보다 긍정의 효과가 많은 정책은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감내해야죠. 그래서 일부 뭐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큰 이익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되는데 이번 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거는 과연 뭐가 있을까? 증세? 그것도 저는 세금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느냐? 한 2, 3조 정도밖에는 안 늘어날 것 같거든요. 뭐 국가 단위에서 보면 푼돈이죠. 그거는. 그러면 초과세수가 지금 50조 내년에 100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푼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증세의 효과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진짜 공정과 정의 우리가 잘못된 조세 제도를 개편을 하려면 테이블을 다 올려놓고 모든 걸 다 밸런스를 맞췄어야죠. 취득세는 좀 내린다든지 뭐 양도세도 다시 조정, 양도세 구간이라든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싶으면 불합리하면 폐지라는 대신에 기본공제 우리 양도세 비과세를 12억에서 20억으로 해주고 누진 세율 구간 또 20년 동안 안 올린 거 현실화 해주고 그런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내용 보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매물 나오게 하려고 또
강남 좀 안정? 그래서 너무 강남만 좀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강남에서 이제 고령자들이 파는 급매물을 더 부잣집 자녀들이 급매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고요. 소장님께서 저는 피토하신 줄 알았어요. 사자우를 들어봤는데 소장님 보내드리고 자 이제 교수님과 조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안 가셔도 돼요? 좀 더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다음 방송이신가 보네요. 그러신 것 같은데 괜찮대요.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공급 과잉이라 공급 문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그걸 또 이제 사자우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최근이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온 날부터 얘기했습니다. 계속 여러 경우로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공급 하나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도 부동산 30년 했고 우리 소장님도 지금 몇십 년 하셨는데. 주택 경제학이라고 미국에서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저도 많이 찾아본 거예요. 그 세제로 과연 주택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없었습니다. 한 건도. 그때 제가 일단 약간 멘탈이 역시 공급이 기본이구나.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하고 예일 대인가 두 박사가 모여가지고 하도 이게 세제로 안 잡히니까 맨하탄이 아시잖아요. 집값 비싼 거. 우리나라 비슷하죠. 서울하고. 거기를 갖다가 몇 년을 잡고 그 세제 규제 대책이 나온 걸 가지고 다 한 거예요. 해보니까 결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뭐냐.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세 정책은 무조건 조세 귀착 현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조세 전가라는 단어의 개념이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1980년 초에. 거기 그때 이미 도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미 다 검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 취임하면서부터 공급부터 발표하고 진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공급지가 많잖아요. 3기 신도시. 이거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추석 전에 보통 통상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공급대책을. 지금 따끈한 게 없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거 나오면 그나마 숨 쉴 수 있는데 안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아마 제가 길거리로 나간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국민들 세금으로 신도시 땅 보상을 했으면 국민들한테 싸게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왜 장난을 칩니까 정부가? 그거를 제가 이제 포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짜 분양가 상한제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게 만든 거예요. 왜 시세 올라간 거 따라가지고 분양가를 청년들하고 매긴 명분이 그거예요. 임대주택 짓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공급 진짜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면서 서리풀 지구하고 그린벨트 뭐 얘기 나왔는데 이거 발표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무주택 서민들은 그거 없이는 지금 이번 대책은 제가 볼 때 정말 시장 잘못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공급 대책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급 대책은 별로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했단 말이죠. 간략하게 뭐 이번에 효과 있을 대책 나올 걸로 보십니까?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제가 틀리길 바라는데 저는 이게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되고 하나를 알면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벌써 공급 대책 여러 번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발표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135만 원으로 가면서 이제 배가 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180도 전환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왜 대책 내용 보면 보도자료 양식도 똑같아. 거의 숫자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장난을 버리고 진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낸다면 국민들이 이건 뭐지? 야 이거 한번 봐. 라는 기대를 가지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 또 몇만 원 후에 유유부지 뭐 신규 택지 발굴 나오면 끝납니다. 그거는 볼 필요도 없고 작년에 그거 나올 때는 방송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식으로 대책이 나왔다가 집값이 폭등을 했었죠. 폭등했어요. 제발. 이런 거는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한문도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이에요.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맛있어서 훌라 훌라면 매콤하게 훌라 쫄깃하게 훌라 춤추는 훌라 한 번 맛보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에 특허받은 제조 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